아빠, 그게 솔직히 말해. 아빠는 내가 어떤 상황이었든 이해할 거야. 처음엔 나도 정말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명의로 대출 받는 것도 동의한 거야? 그럼 투자 설명회에도 참석한 거야? 네, 몇 번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때는 사기인 줄 몰랐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한 달 전쯤부터요. 그때부터 재민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의심한다고 화내고 핸드폰도 검사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와 딸의 마음 아픈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호준 대령은 아침 6시 정확히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예비역이 된 지 이제 3년째였지만 몸에 밴 군인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마친 뒤 작은 방 한쪽 벽에 걸린 정복을 바라봤습니다. 해병대 대령 계급장이 달린 그 정복은 여전히 다림질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지연이 사진이 어디 있었더라. 강호준은 작은 서랍을 열어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옆에 서 있는 사위 박재민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좋은 사위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왠지 그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지연이가 연락을 안 하기 시작한 게 처음엔 그냥 바쁜 줄 알았습니다. 새 신부니까 적응하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벌써 2달이 넘도록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하던 딸이었는데 말입니다. 강호준은 핸드폰을 들어 지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군인 출신답게 강호준은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는지, 그때 목소리는 어땠는지,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차근차근 떠올려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 마지막 통화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힘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강호준은 결국 딸의 집으로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였는데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오후 2시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강호준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연이 살던 동앞 주차장에 딸의 차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일 오후인데 집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죠. 강호준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박재민이었습니다. 사위가 강호준을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지연이를 만나러 왔는데 집에 없는 것 같던데. 박재민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쪽 딸이요? 가출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박재민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강호준에게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가출했다는 말을 하면서 웃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가출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별거 아니에요. 요즘 부부간에 좀 갈등이 있어서요.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박재민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되나? 아니요. 핸드폰도 꺼놓고 있어요.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강호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확신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강해졌습니다. 저놈의 웃는 얼굴이 왠지 심상치 않다. 강호준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안전이 걱정되었고 사위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군인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모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호준은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가출했다는 사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집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지에게는 꼭 연락을 하는 아이였거든요.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강호준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현역 시절 정보 수집과 분석에 사용하던 수첩이었죠. 예비역이 된 후로는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라면 예전 기술을 다시 써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연이의 인간관계를 정리해 봤습니다. 대학 동창들, 직장 동료들, 결혼 전 친구들까지 기억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건 지연이의 절친한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연이요? 최근에 연락이 없었는데요. 혹시 무슨 고민이 있다고 하거나 이상한 얘기한 적 없어? 아,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쯤에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필요하다면서요. 강호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이가 돈을 빌렸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빌렸는데? 500만 원이요. 그런데 아직 갚지 않았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연이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연락이 갔다는 것입니다. 대학 동창 미경이에게는 300만 원, 직장 선배 은희에게는 200만 원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 강호준은 수첩에 정보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긴 했지만 사위 박재민이 괜찮은 직장에 다닌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야 했을까요? 호기심이 생긴 강호준은 박재민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위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두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박재민의 계정을 찾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올린 사진들을 보고 나서 강호준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올린 사진들을 보니 고급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 바다 위 요트에서 찍은 사진, 비싼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 생활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더 이상한 건 어떤 사진에서도 지연이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라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을 법한데 말입니다. 대신 박재민 혼자 찍은 사진들만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호준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전우들한테 연락해보자. 강호준은 핸드폰 연락처를 뒤져 오랜 친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철수 중령이었는데 현역 시절 함께 정보부대에서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예비역이 된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죠. 철수야, 나야. 호준이 형?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이세요? 혹시 아직 군정보병과에 있는 친구들하고 연락돼? 김철수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왜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내 딸을 찾아야겠어. 강호준은 김철수에게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딸의 실종, 사위의 수상한 행동, 친구들에게 빌린 돈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한참 동안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형, 이거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사기나 다른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민간조사 전문가가 있어요. 한번 부탁해 볼게요. 고맙다, 철수야. 전화를 끊은 후 강호준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였습니다. 군인 시절 배운 정보 수집 기법을 활용해서 사위 박재민의 정체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강호준은 박재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직장, 학력, 가족관계, 재산 상황까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조사 목록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강호준의 눈에는 예전 현역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김철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간 조사 전문가인 후배가 박재민에 대한 기초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호준은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그 후배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령님. 김상훈 상사입니다. 김상훈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 후 민간 조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군인의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생했네. 뭘 알아냈나? 김상훈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재민의 직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수상한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호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투자 사기라니? 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으고 있는데 실제 투자 실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교제하면서 각각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강호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딸이 그런 인간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박재민이 최근에 구입한 외제차와 요트,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이용 내역을 보면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수입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그 돈이 나오는 거야? 아마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령님의 따님도 그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호준은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단순히 가출한 게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였습니다. 더 조사해 봐야겠어. 지연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아내야 하고. 알겠습니다. 며칠 더 시간을 주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온 강호준은 곧바로 박재민을 직접 감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역 시절 익힌 미행 기술을 활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호준은 박재민이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박재민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강호준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박재민이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나온 박재민은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또 다른 여성의 집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고 있는 모양이군. 강호준은 분노를 참으며 계속 미행을 이어갔습니다. 오후에는 박재민이 한 카페에서 중년 남성과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니 투자금 회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거야. 약속한 수익금은 고사하고 원금도 못 받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큰 수익이 날 투자건이 있어서. 박재민은 능숙하게 상대방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호준이 보기에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호준이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재민이 서울 외곽의 한적한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폐가처럼 보이는 낡은 건물이었는데 박재민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강호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줘.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지연이다. 강호준은 즉시 건물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안쪽을 확인해 보니 지연이가 한 방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몹시 초췌한 모습이었고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보였습니다. 강호준의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사위를 응징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딸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박재민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강호준은 박재민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조심스럽게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강호준은 딸이 있는 방을 찾았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지연은 아버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호준은 딸의 손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 나 그냥 돈 안 주면 나가라길래. 근데 핸드폰도 다 뺐고. 지연은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박재민이 처음엔 투자 사업을 한다며 지연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지연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구해오지 못하면 더 심한 일을 당할 거라며 협박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강호준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지연아, 일단 여기서 나가자. 위험해. 아빠, 그런데 재민이가 내 명의로 빌린 돈이 너무 많아. 몇억 원이나 돼. 강호준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지연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강호준은 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후 본격적인 대응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 문제가 아니야. 군기 반장이 필요하겠군. 지연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강호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처참한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고 박재민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호준은 오랜만에 정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해병대 대령 정복이 몸에 닿자 잠들어 있던 군인의 혼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강호준의 눈빛은 예전 현역 시절의 날카로움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다. 강호준은 먼저 김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철수야, 상황이 심각해졌어.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 무슨 일이세요, 형? 내 딸이 감금되어 있었어. 그리고 사위는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놈이야. 김철수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경찰 신고는 나중 일이고 지금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리고 딸의 안전도 보장해야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전우들 몇 명 더 부를게요. 2시간 후 서울 외곽의 한 펜션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강호준을 포함해 총 4명의 예비역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김철수 중령, 박성진 소령, 그리고 이동훈 중사였습니다. 모두 현역 시절 강호준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믿을 만한 전우들이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강호준은 지금까지 파악한 박재민의 범죄 행위와 딸의 피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우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자식, 완전히 조직적으로 하고 있네요. 박성진이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특전사 출신인 박성진은 현역 시절 테러 진압 작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형님, 계획이 뭔가요? 이동훈이 물었습니다. 정보 수집 전문가였던 이동훈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박재민을 직접 대면해서 자백을 받아내야 해. 그리고 딸 명의로 빌린 돈의 실체도 파악해야 하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놈이 도주하거나 저항하면? 김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놈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예요. 강호준은 작전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재민의 집에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위장해서 들어간 후 강호준이 정복을 입고 등장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놈이 군필자라면 계급의 위압감을 느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있다는 걸 알면 함부로 거짓말하지 못할 거고. 다음 날 오전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성진과 이동훈은 가전제품 수리기사 복장을 하고 박재민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리 신청하신 에어컨 점검하러 왔습니다.
저 수리 신청 안 했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점검한다고 해서요. 잠깐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박재민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성진과 이동훈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곧이어 김철수도 같은 복장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수리기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박재민이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할 때 강호준이 등장했습니다. 해병대 대령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호준의 모습을 본 박재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위로 맞이한 적도 딸을 넘긴 적도 없다. 오늘부로 군기 재정비다. 강호준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재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이게 무슨... 입 닥치고 앉아. 강호준의 한마디에 박재민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군대 경험이 있는 박재민에게는 대령의 위압감이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지연이를 어디에 가뒀었나? 가뒀다니요. 지연이는 가출한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다 봤어. 강호준은 어제 촬영한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박재민이 폐가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지연이 갇혀있던 방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박재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대답해. 지연이 명의로 얼마나 돈을 빌렸고 어디에 썼는지 다 말해. 저는 박재민이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하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강호준은 전우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압박을 가할 때였습니다. 동훈아, 놈 집안에 뭐가 있나 확인해봐. 이동훈은 능숙하게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서재에서 중요한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형님, 여기 대출 서류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여자들 사진도 있고요. 박재민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다. 강호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짜 신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재민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훈이 서재에서 발견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자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강호준은 여러 장의 대출 서류를 박재민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모두 지연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총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억 5천만 원. 내 딸 명의로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렸다고? 박재민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서 긴장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때 박성진이 다른 방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형님, 여기 좀 보세요. 박성진이 가져온 건 노트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여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정보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강호준이 노트북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각 여성들마다 투자 유치 금액, 대출 가능 한도, 위험도 같은 항목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업 계획서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조직적으로 하고 있었구나. 김철수가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 영상 파일도 있어요. 이동훈이 발견한 영상 파일들을 재생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박재민이 지연을 협박하는 장면, 다른 여성들을 속이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영상을 찍어놨을까? 아마 나중에 협박용으로 쓰려고 했겠죠. 박성진의 추측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박재민은 모든 범죄 과정을 증거로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강호준은 박재민 앞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정직하게 말해. 지연이를 어떻게 속였고 다른 여자들은 또 몇 명이나 되는 거야? 박재민은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업할 생각이었어요. 사업? 무슨 사업? 부동산 투자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박재민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실제로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낼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가 실패하면서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명의로 대출을 받기 시작한 거야? 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여자들도 속인 거지? 박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 6명의 여성을 속여서 결혼을 약속하고 각각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미친 자식이. 강호준의 분노가 폭발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밝혀내야 할 것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럼 지연이를 감금한 이유는 뭐야? 지연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박재민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연이 진실을 알게 된 후 박재민을 떠나려고 하자 협박과 감금으로 막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재민의 다음 말이 강호준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도 처음엔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처음 몇 번은 지연 씨도 같이 다른 사람들을 속였어요. 투자 설명회에도 참석했고요. 강호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딸이 공범이었다는 말인가요? 박재민은 서랍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연의 명의로 된 거액의 대출 서류들이었는데 지연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딸도 공범이에요. 박재민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직접 서명한 거고 투자 설명회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했어요. 증인들도 많이 있고요. 강호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지연의 필체였고 서명도 진짜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지연이가 그럴 리 없어. CCTV 영상도 있어요. 지연 씨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얘기하는 장면까지요. 박재민은 점점 여유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공범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자 상황이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를 경찰에 신고하면 지연 씨도 같이 처벌받게 될 거예요. 사기 공범으로 말이죠. 강호준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딸이 정말로 이런 일에 가담했을까요? 아니면 박재민이 지연을 이용해서 억지로 시킨 것일까요? 지연아, 너 정말 그런 거니? 강호준의 속내에서 혼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딸을 믿고 싶었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해 보였습니다. 김철수가 강호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형, 일단 진정하세요. 지연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죠. 그래, 일단 놓아주자. 강호준은 박재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어. 하지만 이 일이 끝난 게 아니야. 박재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세요.
아버님도 지연 씨를 위해서는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강호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진실은 더 복잡해지고 있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연아, 너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줘. 박재민의 집을 나온 강호준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정말로 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김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지연이와 직접 얘기해 봐야겠어. 강호준은 지연을 숨겨둔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전우들과 헤어진 후 혼자서 펜션에 도착한 강호준은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아빠, 들어오세요. 지연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강호준은 딸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뭘 좀 물어볼게. 정직하게 대답해줘. 네, 아빠. 너 정말로 재민이의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니?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그게 솔직히 말해. 아빠는 내가 어떤 상황이었든 이해할 거야.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정말 사업인 줄 알았어요. 지연의 말에 따르면 박재민이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부동산 투자 기회가 있다며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수익률도 보장되고 안전한 투자라고 확신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명의로 대출받는 것도 동의한 거야? 네. 재민이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 명의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믿었거든요. 강호준은 딸의 순진함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투자 설명회에도 참석한 거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번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다들 돈을 벌고 싶어 하시고, 그때는 사기인 줄 몰랐던 거지. 전혀 몰랐어요. 재민이가 보여준 서류들도 다 진짜 같았고,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다고 했거든요. 지연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떻게 속았는지 설명했습니다. 박재민이 보여준 가짜 수익 증명서, 조작된 부동산 서류들, 그리고 다른 성공한 투자자들의 가짜 후기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한 달 전쯤부터요. 약속한 수익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재민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의심한다고 화내고 핸드폰도 검사하고 감시를 시작한 거구나. 네, 그리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사기범이 된다고 협박하면서요. 강호준은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돈을 빌린 거야? 어쩔 수 없었어요. 재민이가 이미 제 명의로 엄청난 빚을 만들어 놨는데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정말 바보였어요. 왜 그때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강호준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강호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 혹시 임신한 거 맞니? 지연이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재민이 집에서 내 의료 기록을 봤거든. 지연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네, 맞아요. 한 달 전에 확인했어요. 재민이는 알고 있나? 아니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요? 강호준은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자까지 생기게 된 상황에서 단순히 복수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재민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직접 속인 것처럼 보이는 게 있을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투자 설명회에서 제가 발표한 영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좋은 투자라고 믿고 했던 건데, 그럼 그 영상만 보면 내가 공범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더 무서워요. 만약 경찰이 그 영상을 보면 저도 사기범으로 몰릴까봐. 강호준은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박재민은 지연을 이용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속였고, 동시에 지연도 공범으로 만들어서 입막음을 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치밀한 놈이군. 강호준의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딸과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지연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반드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거야. 어떻게요? 이미 너무 복잡해졌는데. 강호준은 딸의 손을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빠가 지켜줄게. 군인은 명예로 은퇴했지만 아버지는 현역이다. 강호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작전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지연과의 대화를 마친 강호준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딸이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박재민을 완전히 응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호준은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으로 현재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훈 변호사였습니다. 현역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배였죠. 대령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훈아, 급한 일이 생겼어. 내 딸이 결혼 사기를 당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강호준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다중 사기네요.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고 금액도 상당하고요. 그럼 고발이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따님이 공범으로 몰릴 위험도 있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지연이 피해자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후 일괄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자. 강호준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전우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인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자. 김철수, 박성진, 이동훈 모두 강호준의 의지에 동감했습니다.
형님, 계획이 뭔가요? 일단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서 진술을 확보하고 박재민의 범죄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해야 해. 팀은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김철수는 다른 피해 여성들을 찾아 진술을 받기로 했고, 박성진은 박재민의 동선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는 디지털 증거 수집을 담당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집중적인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박재민의 피해자는 지연을 포함해서 총 8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재민이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자식, 완전히 전문 사기꾼이네요. 박성진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이동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재민이 해외 도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편도 예약했고 해외 계좌로 돈을 송금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언제 떠날 예정이야? 이번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요. 강호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고발장을 접수하자. 다음 날 강호준은 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가지고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증거도 충분하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경찰은 강호준이 제출한 자료의 완성도에 놀라워했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발장 접수와 동시에 경찰은 박재민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외 도주 위험이 크다는 강호준의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호준은 예비역 해병대 동기들과 함께 특별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박재민이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나온다. 박재민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순간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박재민은 경찰을 보자마자 뒤돌아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놈이 도망간다. 박성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호준과 전우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동훈과 김철수가 박재민의 도주로를 막았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김철수가 박재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재민은 당황하며 다른 방향으로 뛰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방향이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박재민은 강호준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늙은 대령 하나가 날 이렇게까지. 강호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아버지의 군기는 변하지 않는다. 박재민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강호준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호준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끝났어. 재민이는 체포됐고 너는 이제 안전해. 정말이에요? 아빠. 지연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야. 강호준은 딸에게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날 때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해.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런 말하지 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전화를 끊은 후 강호준은 정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만에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느꼈던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로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박재민이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는 그에게 사기죄와 강금죄 등으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연 역시 피해자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강호준은 오늘도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딸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지연이 꽃집 가는 날이지. 강호준은 간단한 세수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이 새로 시작한 작은 꽃집을 방문하는 것이 요즘 강호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지연의 꽃집은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희망이 꽃집이라는 간판이 오늘따라 더욱 밝게 보였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된 지연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음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컨디션은 어때? 좋아요. 아기도 많이 움직이고요.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강호준은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들은 많이 와? 네, 요즘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지연이 준비해준 커피를 마시며 강호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꽃집 곳곳에는 지연이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카페 공간에는 편안한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잘 꾸몄구나.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지연의 꽃집은 박재민 사건의 피해 배상금과 강호준의 지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지연의 성실함과 진심 어린 서비스 덕분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드셔보세요. 지연이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가져왔습니다. 강호준은 한 입 베어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맛있네. 요리 솜씨도 늘었어. 아기 때문에 영양 생각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때 꽃집 문이 열리며 한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단골 손님인 김씨 부부였습니다. 어머, 지연아. 아버님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강호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지연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강호준을 대견하게 바라봤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효녀예요. 이렇게 씩씩하게 새 출발하는 모습 보니 기특해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지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결혼기념일 꽃다발을 주문하고 갔습니다. 지연은 정성스럽게 꽃을 포장하며 축하 카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저분들 보니까 좋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강호준이 말했습니다. 아빠도 나중에 좋은 분 만나세요. 아니야, 난 이제 할아버지 역할에 집중할 거야. 강호준은 손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2달 후면 손자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정말 고마워요. 지연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그때 아빠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강호준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아빠, 군기가 세서 무서울 땐 많았는데. 그래도 정말 고마워.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젊어서 그랬지. 이제는 다르게 살 거야. 강호준은 꽃집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지연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빠, 이제 정복 입으실 일 없겠죠? 지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강호준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있는 정복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 정복에는 수많은 추억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자부심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 이제 군기는 내려놓자. 대신 아빠로 남을게. 강호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강호준은 꽃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이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가져가세요. 집에서 키우시라고. 고마워. 뭔 꽃이야? 해바라기예요. 아빠처럼 밝고 든든해서 골랐어요. 강호준은 해바라기 화분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서 잘 키울게. 집으로 돌아온 강호준은 해바라기 화분을 창가에 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해바라기가 마치 지연이와 곧 태어날 손자의 미래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호준은 오랜만에 정복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어. 강호준은 정복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다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강호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꽃집 앞 햇살 아래 나란히 앉은 부녀. 딸은 조심스레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어릴 땐 아빠가 무섭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성벽은 아빠의 등이라는 걸 알았어요. 강호준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아버지란 자리는 누가 시켜서 지키는 게 아니야. 그냥 너라서 내가 아버지인 거다. 지친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부녀의 정. 그들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안고 봄 햇살 속으로 걸어갑니다.